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노조는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총파업을 결정할 마지막 자리인 만큼 정부도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을 성립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영 기자, 아직 노사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측 여전히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7시간째 사후 조정을 진행 중인데 논의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큽니다. 사후 조정은 기존 조정 기간에 합의하지 못해도 노사가 모두 동의하면 추가로 조정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중재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특별 포상을 약속하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최종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내일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후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가처분 인용 여부가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45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다른 대기업 노조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 U+ 노조는 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고 카카오도 첫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성과급 투쟁이 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분위기가 다른 대기업 노조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 U+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도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일어납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성과급 투쟁에 기업 경영 환경은 급격하게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일부를 고정 성과급으로 지출하게 되면 투자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 성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슈퍼사이클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변곡점이 생긴다면 해외 투자자들의 판단이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어떤 기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특히 파업을 무기로 압박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경쟁사에 따라잡히거나 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기업 노조가 경제적 이익만 요구하면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시적 호황을 맞아 성과급이 대폭 늘어나면 실적이 하락할 때 비용 부담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압박이나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은 경영진 고유의 의사결정 사항인 만큼 쟁의 행위의 법적 정당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파업을 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 대상인 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대기업 노조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직원들의 박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돈에 매몰된 노조의 행태에 노동계 안에서도 이기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바라보는 직장인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이제 성과금을 그렇게 뭐 몇십억씩 제시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이 9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 로또 복권 당첨받는 것보다 더 지금 돈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일하기 싫죠. 저 같은 이제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박탈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면은 저도 많이 드리고 싶긴 한데 중소기업 사업주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SK 하이닉스의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5년치 연봉이 한 해 성과급으로 책정된 겁니다. 영업이익 중심으로 하는 성과 기준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SK 하이닉스에만 이례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추진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투쟁은 노동계조차 이기적이라고 꼬집습니다. 노동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보다는 일회성 현금에만 매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관계 자체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그거에 머문다고 하면은 눈앞에 실리만 좀 추구하는 꼴이 되는 거고, 이제 흔히 이제 계급적 연대, 사회적 연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 하청 인력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노조가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과급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경제적 계급 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재호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갈등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김 실장의 구상을 두고 논란이 큰데요. 정확히 어떤 취지입니까?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은 AI 인프라와 반도체 등으로 인한 구조적 호황에서 발생하는 역대급 초과 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제도적 설계를 뜻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면서 이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배당금 참고 모델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에 설립한 국부펀드에 석유 수입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 일부만을 해마다 재정에 쓰는 재정규칙을 통해 자원 호황의 이익을 장기적인 사회자산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다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법을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 실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반도체를 언급하고 또 성과급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인 만큼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데다 사측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한때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 김 실장 발언이 해외 언론에 소개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블룸버그는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AI 수혜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횡재세 부과 가능성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자는 게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 추심을 놓고 약탈적 금융이라며 비판하자 금융사들이 일제히 장기 연체 채권을 매각하고 나섰습니다. 조만간 상록수 출자사들이 소집회의를 열어 채권 매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이 상록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신용 불량자들의 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주요 금융사들이 만든 민간 부실 채권 처리 회사입니다. 금융사들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체 채권을 이 상록수에 넘겼고요. 그리고 상록수는 이걸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또 추심을 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상록수를 비판하고 나선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세도약 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도약 기금은 금융사들의 이 장기 연체 채권에 매입해서 소각하고 또 연체자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록수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이 세도약 기금에 넘기지 않고 추심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록수 출자사들은 5년간 약 400억 원 가량의 배당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논란의 중심에 선 겁니다. 네, 이 대통령 비판에 당장 오늘만 여러 금융사들이 이 지분 매각에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상록수 지분 구조를 함께 보시면요. 신한카드가 30%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카드가 각각 10%,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5.3%, 4.7% 순입니다. 오늘 대부업체 3곳을 제외하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즉 채권 잔액이 남아있는 출자사 전원이 상록수 연체 채권을 새 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기업은행과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 잔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따로 매각할 채권 자체가 없는 거죠. 다만 각 금융사들이 이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모든 출자사들의 동의가 일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채권 매각 동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산업은행이 아마 수탁기관인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미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의 암묵적이긴 하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지분만 남아있고 잔액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채권 매각과 관련해선 이미 금융사들끼리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상록수 출자사들은 별도 소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은행, 카드 등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채권 매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9곳 중 2곳가량이 반대 뜻을 밝히면서 매각 절차가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번에 이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금융사들의 채권 매각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출자사 소집회의가 다시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기 연체 채권이 세도약 기금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해당 차주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 상환 능력에 따라서 채무 조정과 또 분할 상환이 추진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채권이 자동 소각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기존의 그 경쟁력뿐만 아니라 신기술 부분, AI 기반으로 저희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나아가 AM까지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매진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자 서울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다시 뛰자 마음이 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사실상 갭 투자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 매물이 40% 줄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물건은 다 빠졌어요. 82.5%까지 양도세가 나가면은 팔 의향이 전혀 없겠죠. 급매물이 쏟아졌던 강남구 압구정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몇 달 새 가격을 낮춘 매물들은 다 팔렸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급하게 팔 물건들은 다 팔았고 조금씩 이제 올라갈 물건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정부 추가 대책이 없다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6.6% 감소했습니다. 매물 4,500건이 사라진 겁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이런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가 내놓은 전셋기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매물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지만 이번에 그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 겁니다. 실거주 유예 확대는 매물출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라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조치가 매물을 늘리고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데다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팔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투자 개념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해서 소유 거주를 분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실거주를 통해 절세를 완성하려고 할 것으로. 장담했던 공급은 없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정부의 유예 조치들에 대한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 진짜 설득한 것은 어떻게 믿어? 왜냐면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저기가 없어. 글로 내려와도 지금 저게 진짜 할까 말까 하는데.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신성환 위원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이번 달 말 열린 금통위에는 신현송 총재와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새 멤버로 합류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정원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좀 분위기가 기울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금통위가 이달 28일, 이달 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당장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말한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여전히 $100 안팎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몇 번을 올릴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레벨을 보면 최근 며칠 동안 연속으로 금리가 올라서 오늘 국고채 3년 금리 3.6% 위로 훌쩍 올라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연 2.5% 수준이니까 단순히 계산해 보면 25bp씩 4차례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 금리는 좀 앞서가기 마련이고요. 실제 이제 기준금리 얼마나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금리를 그렇다고 너무 가파르게 올리다 보면 경기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금통위가 찾아갈 텐데요. 시장에서는 대체로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보고서를 냈고요. 앞서 메리츠증권 역시 연내 동결 전망에서 2차례 금리 인상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연 3.25%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증거사들도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지난 2월에 첫 공개됐던 점도표가 또 수정돼서 나올 텐데 2월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5% 그러니까 한 차례 인상의 점이 1개만 찍혔었습니다. 이번 점도표에 3.0%나 3.25%까지도 점이 찍히는지를 주목해 볼 대목이고요. 점도표는 어디까지나 이제 조건부 전망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따라 언제든지 전망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금리 향방,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금통위 이번에 자체 변화 좀 주의 있게 봐야겠죠. 네, 금통위 내부에 지금 변화가 적지 않은데요. 국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금통위의 구성 변화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결과가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신성환 금통위원이 오늘 퇴임을 하고 하루 앞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금통위 때 7차례나 소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대부분이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이른바
비둘기파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신 의원도 어제 간담회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고통을 받아도 유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1의 책무인 물가 안정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금통위 내부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김진일 교수가 새롭게 금통위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김 교수는 좀 어떤 성향으로 봐야 될까요? 네, 김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 10년 넘게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한 국내 대표 거시경제학자이고 신윤송 총재와 마찬가지로 두터운 글로벌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체제 연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매파나 비둘기파냐 성향 분류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유용하지 않다면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통화 정책 결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채권 시장 관계자들 역시 대체로 중도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경제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출범한 농심, 전심, 국민참여단은 과거의 진토부리 정신을 계승하되 국민들의 재능을 농촌에 활용하여 농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5월 12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